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 한국사 17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할 내용은 세계관의 변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과서 7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조선은 여러분들 신진사대부의 나라이기도 하고 성리학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성리학이라고 하는 건 우주의 근본 원리와 인간의 심성을 철학적으로 밝히려는 유학으로 기존의 유학인 뜻풀이 중심의 유학인 훈구학하고는 차원이 다른 학문입니다. 송나라 때 주희, 일명 주자에 의해서 이루어진 학문이기 때문에 주자학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바른 학문이다 그래서 정학, 도덕을 중시하는 학문이다 그래서 도학, 그리고 바로 성리학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이 사상이 우리나라의 고려 후기에 전해지게 되죠. 안양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전해집니다. 그리고 신진사대부들에게 보급이 되죠. 근데 이 신진사대부에는 두 그룹이 있다는 건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 조선 건국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그룹, 그리고 또 한 그룹은 조선 건국에 반대했던 그룹입니다. 우리는 전자를 일컬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혁명파 사대부, 그리고 그의 후손들인 훈구파, 그리고 또 하나의 후자의 그룹을 일컬어서 우리는 살인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신진사대부는 모두가 다 학자이자 관료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 신진사대부 조선건국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역시 관료학자가 되겠죠. 자, 관료학자로 대표적인 사람은 정도전입니다. 이 사람은 여러분들 우리 나성, 서울의 일각성인 나성을 축조하면서도 문에 전부 다 여러분들 유교와 관련된 명칭을 쓰고 있다는 거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승례문, 흥인, 지문, 숙정문, 도누문, 예, 인, 의, 정 전부 다 성리학의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주죠.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중앙의 정치제도도 유교에서 이상적으로 이야기했던 왕도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왕권과 신권을 조화시키려는 여러 가지 제도들,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 관료학자인, 즉 성리학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들은 여러분들 조선건국에 참여했던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부국강명과 민생안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기도 하겠죠. 살인파들에 비해서 조금 융통성이 있어요. 융통성. 그 다른 사상에 대해서도 관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풍수 그리고 도교 사상 같은 것도 수용을 했어요. 그래도 불교도 배불론을 내세우기도 했지만 민간에서 불교가 믿어지는 것에 대해서 뿌리를 완전히 뽑아버리진 않습니다. 그만큼 타사상에 대해서 좀 관대한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사림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조금 달라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야말로 진정한 성리학자이기 때문에 조선건국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합니다. 한마디로 도덕과 의리를 중요시 여겼을 뿐만 아니라 성리학이 최고다. 한마디로 절대화를 부르짖겠죠. 그래서 정통과 대명분을 강조했던 사림. 그 사림의 거두는 정몽주, 길재, 그리고 김숙자, 김종지, 그리고 사대사와 관련이 있는 여러분들 김종직, 김일손, 조강조, 그리고 이왕 선생으로 이어지는 이 사림파들, 이들은 토론과 논쟁을 통해서 성리학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켰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성리학자의 최고봉이다 그러면 아마 율곡 이 선생과 이항을 이야기하겠죠. 그죠? 특히 이왕 선생은 도덕과 원리를 중시하는, 그래서 인간의 본성, 심성을 되게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흔히 주리론을 완성시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자, 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현실개혁적인 측면이 되게 강합니다. 그래서 주기론적 입장을 취하고 있던 율곡 이 선생은 10만 양병설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국방력 강화를 부르짖고 있었죠. 물론 이분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가 그 조선시대의 가장 슬픈 일이라고 할 수 있는 임진왜란은 겪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도 우리가 성리학이 이렇게 해서 발전을 했구나.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왕과 이선생.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우리 조선을 건국한 신진사대부는 성리학자였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치인들이 꼭 학자야, 학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조선을 이끌어갔던 15세기 혁명파 사대부의 후손들 역시 성리학자. 그래서 제도 문물 정비에 성리학을 수용했고 바탕이 됐다는 얘기죠. 다른 사상도 수용한 관대한 부분이 있더라. 그리고 또 한쪽으로 지방에서 향촌에서 지방에 머물면서 또 성리학을 발전시킨 누가 있다. 사림.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이왕과 이이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또 한번 이렇게 또 구체적으로 또 보죠. 그럼 이 성리학이 과연 조선이라고 하는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정말 모든 일상생활에까지 사회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골고루 다 미칩니다. 어린아이서부터 어른까지 간혼상제를 비롯한 상장제례의식까지 성리학이 안 미치는 곳이 없어요. 특히 어린아이의 바른생활책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소학.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에서 지켜야 될 의례, 가례죠. 가례, 주자, 가례. 주자가 쓴 가정의 의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런 하나의 예조를 학문화시킨 게 예학이고, 예학은 여러분들 당쟁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도 알죠. 그게 예속 논쟁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그런 하나의 성리학은 자, 향촌에까지 널리 보급을 가져오는데 특히 서원과 향약이 그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서원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바로 여기 정암 조광조 선생이에요. 조광조 선생이 이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향약도 이런 게 있더라. 상당히 좋은 어떤 향촌에서의 귀약이라는 거죠. 괜찮더라. 그래서 이와 같은 당대 최고의 사림의 한 명인 그 대유학자인 조광조에 의해서 이제 결국 서원이 이렇게 그 다음에 향약이 소개가 되고 이렇게 이제 보급이 시작이 돼요. 이것을 널리 확산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태계 이황 선생과 율곡 이 선생입니다. 그래서 이런 서원과 향약은 성리학이 널리 향촌에까지 보급하는 데 기여했고 중요한 거는 바로 이거 보죠. 서원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사림들이 모여서 학문을 연구합니다. 자, 그 다음에 후학, 학생들을 가르쳐요. 그리고 선현에 대한 제사, 어떤 여러분들 상장 제례의식, 특히 제례의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자, 여기가 여러분들 이 서원이라는 곳의 인근 지역에 있는 사림 양반들이 다 모여서 같이 머물면서 소통의 장이 되었던 곳이죠. 사림의 근거지, 사림의 근거지. 그뿐만 아니라 양반서부터 평민까지 포함한 자치규행 향약. 그래서 여러분들 4대 덕목이라 해서 덕업상권, 서로가 덕을 권하는 겁니다. 과실상교, 잘못이 있으면 여러분들 제재를 가하는 거고, 예속상교, 좋은 풍속이 있으면 서로 교환하는 거고, 한난상열, 바로 어려움이 있으면 서로 구휼하는.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런 향약 자체가 운영이 누구 중심으로 이루어졌겠습니까? 당연히 양반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을 거고 향약 구성원은 일반 평민이죠. 어떤 여러분들 예법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예의범죄를 강조. 근데 솔직한 얘기지만 먹고 살기 힘들면 예의범죄를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예의 범절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냉정하게 말하면 양반이고, 양반이 예의 범절을 지키는데 예의 범절을 지키지 못하는 평민들을 보면서 저런 쌍것들 같으니라고 그러면서 결국 자기들의 신분적 우위를 확보하는데 또 행약을 이용하기도 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서원과 향약이 결국 성리학이 일반인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고, 결국 서원과 향약은 사림들이 백성들의 지배력을 강화시키는 곳이고, 결국 서원은 사림들의 근거지가 돼서 여러분은 나중에 영조가 너네 이거 참 탕평책 해야 되니까 너네 서원 사사삭 정리하기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또 가보죠. 그러면 양난이 딱 발생했어요. 그 양난이 발생했으면 성리학이 제 기능을 또는 제 역할을 했으면 아무 문제 없었겠죠. 근데 성리학은 일단 너무 지나치게 관념적이고 명분을 강조합니다. 한마디로 실천성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현실의 사회의 모순을 개혁할 능력이 없어. 당연히 어떻게 되겠죠? 새로운 사상에 대한 모색을 하겠죠. 이러한 것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일은 아닙니다. 중국도 똑같아요. 중국에 있었던 학문 사상이 우리나라에 50년, 100년 지나 우리나라 그대로 반영되는 거기 때문에 역시 그 과정이 비슷해요. 여러분들 명나라의 국력이 매우 약해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나라가 위기에 빠지게 될 때쯤 왕양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리학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천을 강조하는 양명학을 제시하는 거 아니에요. 자, 성리학이 선지 후에, 쉽게 말하면 먼저 알고 나중에 행해야 된대. 모르면 행하지 않아도 돼. 깨우치는 게 더 중요해. 그러니까 이게 관념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명분만을 중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개소리요. 그냥 지행하별이 아는 것만큼 행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왕양명입니다. 그리고 이 성리학은 중국이 최고라고 하는 중화주의 사상이 되게 강해요. 왜냐면 이 성리학 자체가 저 거란이나 여진이 자기들 못 살게 굴 때 만들어졌던 학문이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문화적 자부심이 좀 있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군사적 힘은 약해도 우리가 예침은 받고 힘은 없고 항복은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문화적 우월에 중국인이 최고야. 중국인이 이런 하나의 생각을 갖고 만들어진 사상이 성리학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청나라, 여진족이 세운 이 청나라가 이 성리학을 인정하기 위해서 조업했겠죠. 성리학이 찌그러들죠. 그럼 대신할 수 있는 사상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래서 구현무 같은 사람이 어떤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객관적으로 구종 또는 현재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실증적인 학문을 만들어내. 그게 고중학이에요. 자, 이러한 사상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전해지고 수용되는 거예요. 거기다 서양의 학문에 관심이 되게 커지죠. 그 이유는 지난번 이야기를 했겠지만 박지원 같은 사람이 자, 연행사로 가잖아요. 중국의 발전된 모습, 서양의 몸을 보고 와, 대단하다. 우리나라 사람 중에 여러분들 통신사로 일본에 갔더니 나가사키 같은 데 갔더니 우리나라하고는 좀 달라. 응? 물론 일본에 어떤 이중적인 모습이야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어떤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과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발전한 모습을 보고 온단 말이에요. 네덜란드 이런데. 그러니까 이건 뭔가 우리나라는 정체되었다는 걸 깨닫죠. 그래서 바로 이 사람들이 이제 서서히 생각이 바뀌면서 중국이 최고라는 의식을 이렇게 벗어날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거를 관심도 갖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역시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하느냐. 실사구시의 학문인 실학이 등장하는 겁니다.
물론 실학은 우리나라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중국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실학자들 중에는 두 그룹이 있어요. 한 그룹은 농업을 통해서 잘 먹고 잘 살게 할 수 있지 않느냐. 한마디로 토지제도의 개혁을 통해서 가진 자들 것을 빼앗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져서 자영농을 육성시킨다고 한다면 그 자영농이 된 사람들이 국가에 세금도 내고 국방을 위해서 일정 정도 역을 수행하면 군사력도 강해지는 거 아니냐. 부국강병과 민생안정을 위해서 토지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던 인물이 유형원, 이익, 정약용 선생, 우리는 흔히 남인계열의 학자들에 의해서 제시된 사상을 중농실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여러분들 이익이라는 분하고 정약용인데 한번 사료를 보면서 확인해 보기로 하죠. 성호 이익 선생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국가는 마땅히 한 집의 생활에 맞춰 재산을 계산해서 토지 몇 부를 한 집의 영업존으로 한다. 영업존으로 한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100부의 땅이 있으면 10부 정도는 영업존으로 삼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 영업존이라는 게 그럼 뭐냐? 자, 그랬더니 땅이 많아서 팔고자 하는 것은 허락해준다. 이 나머지 땅은 팔아도 된다. 이건 팔아도 된다. 그런데 오직 영업존 몇 부 안에 사고 파는 거예요. 이 땅은 영업존은 사거나 팔거나 하지 못하게 한대. 그러니까 뭐냐면 백성들이 최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생계의 필요로 하는 그런 하나의 땅은 매매를 불허한 겁니다. 망하건 극한사항에 다다랐던 영업존은 절대로 매매를 못하게. 그러면 최저의 생계는 유지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대단한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니까 정약용 같은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농사 짓는 사람이 토지를 가지게 하고 농사 짓는 사람 토지를 갖지 못하게 하려면 참나 이거 여전제를 실시해야 된다. 이게 지금 내가 감동받아요. 뭐냐면 경자 유전이라는 말 들어봤죠. 한마디로 경작하는 사람이 땅을 소유해야 된다는 겁니다. 농민만이 땅을 가져라. 아, 대단한 생각 아니에요. 이 시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결국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땅을 소유해야 된다. 이건 지금도 원칙은 지켜지고 있죠. 우리나라도 이런 점은 있지만 실제로 그러진 않죠. 다 편법이 적용이 되죠. 근데 일려마다 여장을 두며 무릇 일려의 인민의 공동으로 경작하도록 하고 노동일수에 따라 여민에게 분배하라. 쉽게 말하면 아니 그냥 공동으로 생산하고 일정 정도 생산된 양을 세금 내고 나머지는 노동량에 따라 분배하래요. 같이 일하고 노동량에 따라 분배해라. 사회주의 경제정책의 근간이죠. 일한 만큼 분배하라. 그래서 여러분들 사회주의 경제학자들이 아시아의 최초의 사회주의 경제학자를 정약용 선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혁신적이죠. 오늘날 내가 삼성 이건희 재산 몰수해서 여러분들한테 집집마다 5억씩 분배하자는 거랑 다름이 없어요. 지금 이 실학자들, 중농 실학자들 얼마나 파격적인지. 내가 막 그런 주장을 해봐. 여러분들 뭐랄까, 우리 선생님 빨간 거 같아요. 뭐 이럴 거 아니야 지금. 응? 그래서 토지 공개념하고 비슷한 겁니다. 이게 참 대단한 인물이자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있는 조상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 민족도 어떤 면에서 보면 대단한 거예요. 정말 쉬운 거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 이런 생각하는 게.
자, 그뿐만 아니죠. 또 어떤 사람은 이 부강과 민생 안정이 역시 상공업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중상실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상실학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냐? 유수원, 홍대영, 박지원, 박재가. 이들은 상공업 발전과 청나라 문물을 적극 수용해서 결국 나라도 백성도 나아질 수 있다. 자, 이분들은 뭐 청나라를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일본 쪽에 이렇게 영향도 받고, 일본은 뭐 이렇게 영향을 많이 받은 건 아닙니다. 통신사도 전해지는 건데 뭐 월등히 우리가 감동받을 정도는 아니고, 어쨌든 뭐 일본도 발전하더라 뭐 이런 얘기 들었을 거 아니에요. 대체로 다 중국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이제 근대 자본주의 요소들이 서서히 싹이 트기 시작을 합니다. 양난 이후에 신분이 막 흔들리기도 시작을 해서 어떤 그런 양반 중에 일부가 여러분들 상공업에 종사를 하기 시작하는 현상도 조금씩 아주 미세하지만 나타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부자 농민이라든가 그 다음에 부자 상인, 어떤 새로운 어떤 기존의 토지를 바탕으로 해서 형성된 지주 세력보다는 또 다른 자본가들도 등장하고, 그 다음에 광업에서도 뭐 전모나 분업화 이런 것이 서서히 막 나타나는 어떤 근대적인 요소들이 서서히 싹이 트는, 자, 그런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이분들은 상공업 발전이 나라의 부의 원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유선과 홍대영 같은 분은 어떤 성리학적 생각을 바꾸자. 특히 유선은 성리학적 신분관을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산업공상의 차등적 신분관. 선비 최고, 농민 그다음, 상인 수공업자, 아이고 말업, 형편없는 직업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땜쟁이, 미쟁이, 쟁이자 붙이고, 장사하는 사람들 뒤에다가 꾼이라고 붙이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거 극복해야지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생겨나고, 양반 중에 수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생겨나는 거다. 또 홍대영은 성리학적 경제관, 농업 중심의 경제관을 바꿔라. 그래야 상공업을 발전시킬 수 있다. 또 박지원 같은 경우는 수레와 선박을 활용을 적극 주장합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산도 많잖아요. 70%가. 그러니까 일찍이 도로와 다리를 놓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뭐 도로는 닦더라도 사실 뭐 이 냇가에 다리를 놓는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죠. 왜? 여름철 여러분들 집중호우로 다 다리 떠내려 갑니다. 저도 어렸을 때 기억나요. 우리 동네 그 개울가 매일 다리 떠내려가서 그 개울 바깥에 살았던 우리 친구들 학교 못 왔던 거 다 기억납니다. 근데 이 중국에 가보니까 수레 바퀴도 똑같고 길도 널찍하고 물건을 대량으로 운송하는 모습을 본 우리 박지원은 우리나라도 이걸 해야 된다. 그래야 수레 선박을 활용해야 물건값이 운송비가 줄면 물건값이 싸져야 뭐 소비할 거 아니냐. 그리고 상공업 발전하려고 하면 이거 현물로다가 주고받으면 안 되고 현금, 돈을 주로 사용해야 된다. 물론 박재가도 주장을 했어요. 박지원 생각을 많이 옹호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분의 제자거든요. 박지원이. 응? 특히 이제 박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서얼 차별받는 신분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종조 때 여러분들 유득공, 이동무, 최한기 이런 분들하고 이제 교류를 했던 전부 다 규장과 검서관 출신들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박재가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이런 주장을 합니다. 자, 이용할 줄 모르니 생산할 줄도 모르고 생산할 줄 모르니 백석이 나나로 궁핍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이용을 해야 생산을 한다는 거예요. 봐라, 재물을 비유하건대 샘과 같은 거다. 퍼내면 차고 버려두면 말라버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비단 옷을 입지 않아 봐라. 그럼 비단 짜는 사람 없어지는 거 아니냐. 적당한 소비 권장을 주장하죠. 자, 이런 논리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죠. 여러분도 우리 IMF 때나 그 다음에 지금 또 역시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지금 긴급 재난지원금을 왜 국가가 지급을 합니까? 아주 간단해요. 써라! 써줘라. 고기도 사 먹고 음료수 사 먹고 운동화도 사고 티도 사라. 소비를 해줘야 생산이 이루어질 거 아니냐. 생산이 이루어져야 노동력의 필요로 인해서 고용을 할 거 아니냐. 또 고용을 해야 월급 받아와서 또 쓸 거 아니냐. 누가 돼요? 박재가 선생이랑 똑같은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사상을 우리는 중상신앙, 중상학파. 근데 이들은 주로 노론의 소장파이거나 아니면 서론계열입니다. 속된 말로 정치로부터 약간 밀려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실학이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고 학문으로 끝나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사회 문제를 제시하고 어떤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 그리고 이런 시각자가 상당히 근대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실학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높게 평가하는 의의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실학이 발전하는 그 시점에 또 다른 측면에서 우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죠. 한마디로 국학이 발달합니다. 우리 것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거예요. 우리 것. 그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일단 중국의 변화가 큰 원인이기도 하죠. 여러분들 중국이 여진족인 여러분들 만주족이 세운 청나라가 중국을 다 지배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4대를 취했던 대상인 한족이 세운 나라, 명나라가 이제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무슨 생각하냐면, 우리가 이제 최고 아니야? 아시아에는 우리가 최고 아니야? 우리가 작은 중국 아니야? 소중화주의 사상이 나타나죠. 이제 우리 거에 대한 인식을 하기 시작할 뿐만 아니라 실학자들이 어떤 역사, 지리, 언어, 국가 활발한 관심을 많이 가져요. 거기다가 여러분들 서양의 과학기술, 뭐 지구가 돈다고 하는 홍대영의 이제 혼천이라든가, 그 다음에 마테오 리치가 그린 고려만국전도 같은 지도가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그럼 사람들은 생각하죠. 세상의 중심이 중국이 아니었네. 우리도 될 수 있네. 지도를 딱 보니까 중국이 가운데 안 그려져 있어요. 우리나라 지도들은 여러분들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라든가 천하도라든가 모든 여러분들 지도는 전부 다 가운데 중국이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근데 고려만국전도 같은 세계 전도를 보니까 아니야. 그리고 지구가 돈데, 지구가 돈다는 얘기는 중국이 항상 가운데 위치할 수는 없잖아요. 돌잖아요. 중국도. 우리도 뭐가 될 수 있어? 우리도 한가운데 중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거에 대한 관심, 우리 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 국어, 국사, 국토지리 같은 것이 발전하는 거예요. 국자 들어간 학문을 우리 국학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여러분들 국사, 특히 안정복의 동사 강목은 중국 중심의 역사를 인식을 구복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옛날에 조선시대 사림들이 지배했을 때는, 즉 중기시대에는 그냥 우리나라는 한반도, 우리 스스로 대동강서부터 압록강서부터 두만강 이남, 반도로 딱 국한시켜버려요.
근데 여기서부터 만주도 우리 역사 일부 아니야? 유득공이라는 사람이 발해고를 통해서 발해도 우리 역사 같은데? 우리 역사야? 신라는 남국, 발해는 북국, 남북국이야? 이정유의 동사도 만주? 우리 거야. 발해? 우리 역사야. 이런 생각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리학에서는 한벽김의 동국지리지나 이중환의 특리지. 여러분들 인문지리서가 있어 나와서 어디에 사는 게 좋은 곳인가.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전도 실축지도인 김정우의 대동여지도가 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조선시대 후기에 뭐가 발달했다? 국학이 발달했다. 어쨌든 우리 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더라 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도 돼요. 그리고 저는 안 하지만 여러분들 한국지리 시간에 대동여지도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니까 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서 여러분들 어떤 조선시대 후기에 조선의 사람들의 세상에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 세계관의 변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시간은 여러분들 조선의 사회 그리고 경제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로 하죠. 자, 이것으로서 여러분들 강의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